평양의 한 기술 간부가 사무실 프린터를 고치다가 절대 봐서는 안 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에서 입에 담는 것조차 금지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집 앞에 빨간 봉투가 놓였고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받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겨울, 저는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에서 평범한 기술 간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어요. 아침마다 강물 위로 해가 뜨면 그 빛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그때 45살이었고 아내 영숙이는 43, 아들 준혁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지요.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면 배급소 앞에 줄을 섰어요. 옥수수가 나올지 쌀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줄은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 배급제 비슷했어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식료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밥을 후루룩 먹고 나가면 저녁 6시나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학교 가기 전에 꼭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국가기관에서 컴퓨터 관리하고 문서 출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무실 전산 담당 같은 거지요. 25살 때부터 20회를 그 자리에서 일했어요. 김철수 동무는 믿을 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양 사람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웠고요. 그해 겨울에는 김장을 담갔습니다. 영숙이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에 버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함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그때 73이셨습니다. 전화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여쭤보면 그래, 니는 잘 있냐? 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쌀이 귀했지만 그래도 명절엔 떡을 해 먹어야 했어요. 준혁이가 떡 빚는 걸 도와주면서 아버지, 할머니 댁에는 언제 가요? 물을 때면 저는 곧 가자, 곧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저녁이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언제나 같은 이야기만 나왔어요. 미국이 나쁘다. 남조선이 어렵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밤이면 난방이 안 돼서 추웠습니다. 연탄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나무를 구해 오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불을 덮고 옹기종기 모여 잤습니다. 준혁이가 아빠 춥다 하면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다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양에서 기술 간부로 일하고 아내와 아들이 있고 함흥에 어머니가 계시고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이 감옥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8년 2월 어느 날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프린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또 고장 났나 하면서 저는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종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빼내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 눈이 그 문서 위에 머물렀어요. 거기에는 김주희 동지, 반영명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문건이라는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북에서는 그런 이름을 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김주희라는 이름은 절대로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금기어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종이를 빼내고 프린터를 닫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이걸 봤다는 걸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물었지만 저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얼버무렸어요.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철수야, 세상에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단다.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때 얼마나 조심하며 사셨을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무실에 갈 때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평소처럼 인사를 해도 제가 뭔가 아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이상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옆 부서 간부 한 명도 사라졌어요.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봤어요. 본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 그걸 알면 저도 끌려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족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오면 준혁이가 숙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1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숙이가 저녁 준비하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체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니, 느낀 게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글자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2월 말부터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 문건을 본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출근했더니 우리 팀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팀장이 끌려갔다는 거요. 그 다음 날은 옆 부서 간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들 말수가 줄었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아버지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까지 손이 뻗친 거예요. 15살짜리 아이한테까지 말입니다. 준혁아,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물었어요.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우리 아파트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그 사람들도 제가 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숙이도 느꼈어요. 여보,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불을 끄고 속삭였어요. 우리 어쩌면 좋아요? 조용히 있어야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준혁이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대요.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대해요. 같이 안 놀려고 해요. 아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3월 초가 되자 사무실에서도 제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의에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20회를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영숙이한테 말했어요. 우리 큰일 난 것 같소.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준혁이가 옆방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 때 겪었던 그 공포가 이런 거였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 무서운 말입니다. 배급소에 가도, 장마당에 가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저 사람 곧 끌려간대. 그런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저는 이제 평양에서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3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집 문 앞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빨간 봉투는 보이부에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뜯어보니 출석 요구서였어요. 김철수 동무는 3월 20일 오전 10시까지 보이부로 출석하시오. 그 글자들이 저를 향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영숙이가 제 옆에서 그 종이를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보이부에 끌려가면 다시 못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함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화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철수 아이가 잘 있었냐?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바빠서요. 한동안 전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해라. 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도 함흥에 있는데 성묘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니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장 동료 중에 조선족 친척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소?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오. 하지만 사람은 알아줄 수 있소. 그렇게 저는 브로커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물었어요. 가족도 데려가시오? 그럼요. 아내하고 아들도 같이 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 셋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은 끝장이었어요.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격을 불렀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지만 저는 알겠소 했습니다. 목숨값이 그 정도면 싼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하오. 살려면 떠나야 해. 아내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혁이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준혁이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잠깐 친척 보러 가는 거야. 함경도 쪽으로. 언제 가요, 아빠? 곧. 학교는 며칠 쉬어도 돼. 아들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영숙이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돈은 허리춤에 꿰매서 숨기고, 사진은 몇 장만 챙기고, 우리가 20년 넘게 모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살아야 하오. 우리뿐만 아니라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이 아이 미래가 여기는 없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6.25 전쟁을 피해서 남으로 북으로 도망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거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떠나는 거였어요. 3월 27일, 출석 날짜 일주일 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이 땅을 떠나기로요. 3월 28일 밤 10시,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짐은 작은 배낭 하나씩만 챙겼어요. 준혁이는 왜 이렇게 적게 가져가요? 물었지만 저는 금방 돌아올 거니까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면 표정에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대동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45년을 살던 이 땅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로 가야 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밤이라 주변이 깜깜했어요. 기다리는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그때 낡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왔어요. 빨리 타시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어요. 그 안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 뒤에 숨으시오. 검문소 지날 때까지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이를 가운데 두고 저와 영숙이가 양옆에서 안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 검문소였어요.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이는 떨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뇌물을 준 것 같았어요. 조소, 가시오. 군인이 말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내리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하오. 우리는 짐칸에서 내렸어요. 주변은 산이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강이 두만강이오. 저걸 건너야 하오.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45살 나이에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젊지 않은 몸으로 강을 건너야 한다니. 신발 벗으시오. 소리 나지 않게. 우리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3월 밤 강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랐어요. 맨발로 돌을 밟으니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준혁이가 아빠 춥다 하길래 제가 아들 손을 꽉 잡았어요. 강가에 다가갔습니다. 물이 얼어 있었어요. 조심하시오. 얼음이 얇은 데가 있소.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먼저 발을 디뎠어요. 드득드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빨리 가시오. 브로커가 다그쳤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 물이 철벅이는 소리. 제 발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손 놓지 마.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드디어 반대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이었어요. 돌아보니 저쪽에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어머니가 계신 땅. 저는 그쪽을 향해 절을 했어요.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농가 지하실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계시오. 공안들이 순찰 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도 숨어야 한다니요. 지하실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 셋이 누우면 꽉 찼습니다. 준혁이가 아빠, 여기가 친척 집이에요. 물었어요. 아니야, 잠깐 쉬는 곳이야. 하고 대답했지만 아들도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 집주인 할머니가 음식을 갖다 주셨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이.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할머니는 우리말을 쓰셨지만 억양이 좀 달랐어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빨리 나가야 해. 공안들이 이 동네 뒤지고 있어.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밤중에 다른 집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이 집 저 집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브로커한테 줄 돈도 필요했고 한국 가는 비용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45살 나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중국말을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했어요. 준혁이가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15살 아들이 아버지 통역을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영숙이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밭에서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한 번은 영숙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우리한테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요.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손잡고 탈북자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잡히면 다시 북송된다고 했습니다. 북송되면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합니다. 어느 날 밤, 같은 처지의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형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요. 동남아시아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해요. 라오스 정글을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저는 영숙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한국으로 가야겠소. 여기서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혁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야죠. 우리는 가진 돈을 다 긁어모았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설거지로 번 돈, 영숙이가 농장에서 번 돈, 평양에서 가져온 돈까지 전부였어요. 브로커한테 건네주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한국까지 보내주시오. 브로커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위험한 길이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라오스, 그 다음 태국. 한 달은 걸릴 거요. 준비되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가야 했어요. 6월 초,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차였어요. 화물칸에 숨어서 중국 남부로 내려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기차는 지옥 같았습니다. 화물칸 구석에 숨어서 사흘 밤낮을 갔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준혁이가 아빠 배고파요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45살 몸이 이 고생을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겪은 게 다 허실이 되니까요. 거기서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라오스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라오스 정글을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이틀 정도 걸려요. 힘들지만 참으시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지쳐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중순, 우리는 라오스 국경 근처 정글에 들어섰습니다. 덥고 습했어요. 모기가 구름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걸었는데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 물렸어요. 준혁이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아빠 못 가겠어요 하며 울었어요. 준혁아,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저는 아들을 업었습니다. 45살 몸으로 15kg 넘는 아들을 업고 정글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밤이 되자 더 무서웠습니다. 뱀이 나타났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조용히 하시오 하며 뱀을 쫓아냈습니다. 영숙이가 비명을 참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6.25 피난길도 이랬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전쟁 피해 남으로 갈 때 이런 고생을 하셨을까?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저는 탈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보, 못 가겠소. 여기서 죽는 것 같소. 제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저를 붙들고 울었어요.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준혁이 생각해요. 그때 안내인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라오스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쉬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해질 무렵,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를 쉬었어요. 라오스 사람들이 음식을 줬습니다. 쌀밥이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트럭을 타고 태국 국경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태국에 들어가면 경찰서로 가세요. 거기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북한으로 안 보내요. 브로커가 알려줬습니다. 8월 초, 우리는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북송될 걱정은 없다는 거요.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어요. 영숙이를 껴안고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울었어요. 경찰서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갔다고 했어요.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5달 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5달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양을 떠난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7개월이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정말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는 건가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정부를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제일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2시에도 가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다니.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도, 고기도, 과일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소식을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김정은이 뭘 하는지, 평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함흥 소식도 찾아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되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북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남에서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하신 이라는 말을 빼는 것도 어색했어요. 준혁이가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말해요. 하며 고쳐주곤 했어요. 음식도 달랐습니다. 북에서 먹던 김치보다 덜 짜고 밥도 맛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추석 때 송편을 먹으며 함흥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송편 드시고 계실까요? 하나원을 나온 뒤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거였어요.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북에서는 겨울마다 얼어 죽을 뻔했는데 여기는 따뜻했어요. 준혁이가 아빠 여기 살기 좋다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투표권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제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구나.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컴퓨터 관리하는 일이에요. 평양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지만 여기는 자유롭습니다. 일하면서 정부 욕을 해도 되고 회사 불만을 말해도 됩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영숙이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힘들지만 돈을 벌어요.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삽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준혁이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남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대요. 가끔 말투 때문에 놀림받지만 씩씩하게 견딥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를, 대동강이 보이던 우리 집을, 평양 거리를, 고향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저는 함흥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평양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고,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받아준 이 나라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좋은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북녘 동포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